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군 동성애가 심각하다, 군 전력을 약화시킨다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에 반대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문 후보는 반대한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실은 군 동성애가 아니라 군내 성추행이 본질 아닌가요? 남녀도 있고 남남 간에도 발생하는 성추행 말입니다. 홍준표 후보, 연애와 추행이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성 간 연애와 이성 간 강간도 같다고 보는 겁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을 트집 잡더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구촌 친척도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날 박지원 대표 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말도 나왔었죠. 2004년에 조선일보는 권양숙 여사의 십촌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사기를 친 사건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죠. 여러분의 구촌과 십촌 누군지 아십니까? 권양숙 여사의 오지랖 정말 대단하네요. 얼마나 친인척을 잘 챙겼으면 구촌, 십촌까지 덕을 보았을까요?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14%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어제 그제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는데요. 무선 전화의 비율은 80.1%였습니다. 오차 범위는 90%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아무리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봐도 오차 범위 밖으로 7% 격차가 납니다. 갑갑한 지지율. 네, 새로운 의미의 갑철수가 됐습니다. 과도한 우클릭의 소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갑철수가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는 을철수로의 방향 전환 어떨까요?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1시 김용민 브리핑이 주최하는 도올 선생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올 선생의 일생의 철학과 신념을 한데 집대성한 로마서 강해 출간 기념입니다. 2000년 전 기독교 경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촛불 혁명과 대선을 향한 뜨거운 메시지. 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전 신청 없고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는 4월 30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강북구 수요일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입니다. 오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습니다. 강연 후에 도올 선생의 신간 로마서 강의 사인회도 있습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북한의 양해를 구할 것도 없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1월 16일 UN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씨는 주무장관은 나였다. 11월 16일은 주무장관이 직을 걸고 반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또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북한의 의견을 묻기로 했고 결국 북한이 반대하자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기권 결정에 가세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펄쩍 뜁니다.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 주장을 북풍공세로 규정하고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송민순 전 장관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부입니다. 끝까지 내가 주무장관이 반대를 했는데 최종 결정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고 끝까지 반대하셨단 말씀이죠. 16일 날. 그렇죠. 그렇죠. 자, 여하튼 그날 편지를 대통령께 보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18일에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 회의를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다독이기 위한 회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송 장관은 이게 그러면 원점 재검토 회의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재검토를 이거 다시 해보라는 거죠. 어쨌든 주무장관이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무슨 외교장관을 다독이기 위해서 했다는데 외교장관을 다독이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기권 결정을 해놓고 찬성을 치사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그게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알아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문 후보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8일 회의가 열렸다. 근데 오히려 거기서 예. 북한에다 의견을 물어보자고 한 사람은 송민순 전 장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당시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판단이 예. 유엔에서 상황을 타전히 이렇게 쭉 해보니까 예. 북한이 반발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하. 우리가 더 큰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 정도 반발은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찬성을 하고 다른 분야는 더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예.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로 자신을 소개한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6일 회의에서 결정이 났다. 18일 회의가 있긴 했지만 16일에 결정이 안 나서 속개된 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들어보시죠. 일단 아까 드렸던 말씀을 약간 이어서 정리를 하자면 네. 이 고발이 적절했느냐 예,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건의 이 고발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양측의 주장이 어느 쪽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 진실 공방인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는 지정돼 있는 기록물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국회 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엄격한 그 요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한 걸 보면 이것은 오히려 그냥 이 정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네. 사법적 판단에 맡기자라고 하는, 그런데 사법적 판단이 과연 제대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냐라는 건 또 의문인데 그렇게 넘겨버린 더불어민주당 측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검찰에서 혐의 입증을 하기도 쉽지도 않을 거고 하기의 절차도 상당히 번거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은 진실 공방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다만 이제 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송민순 전 장관이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네. 이게 한번 회고록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그냥 계속 더 얘기를 하시지 잠깐 잠복기를 거쳤다가 왜 선거 기간 중에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네. 만약에 송민순 장관이 정치할 의사가 있다면 그러면 이해가 가거든요. 지금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치를 하시려고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누군가 이 지금 최근에 다시 논의를 부활시킴으로써 이득을 보려고 하는 쪽에서 뭐 사주라고 표현하지만 뭐 권유 정도는 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지금 이렇게 사실관계가 갈린다면 그러면 역으로 추정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16일 날 회의를 한 회의체가 있을 거고 네. 주재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8일 날 회의한 회의 주체가 있을 거고 주재자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일치하면 소위 법률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속행인 거죠. 네. 16일 날 결론 안 났으니까 한 번 더 논의해보자. 18일 날. 네. 그럼 회의 주체가 같아야죠. 주재자도 네. 같아야 되고. 네. 저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일 날 일단 결론이 났던 거죠. 그 다음에 18일 날 뭔가 다른 사정 때문에 그러면 그 결정을 할 주체가 아닌 다른 회의체가 열렸다는 게 제가 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한편 송민순 전 장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도중 문재인 캠프에서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막 보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일반 지지자가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서 그 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송민순 전 장관은 머뭇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 문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 혹시 뭐 그때가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하고 어쩌고 할 때라 반기문 총장을 돕기 위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만난 적도 없고 선거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 이런 선거는 맞지 않다고 그 훨씬 전에 그 몇 년 전에 주고했습니다. 반기문 총장한테 나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히려? 예, 몇십 년 전에 한국 정치는 딱 모든 걸 버리려면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오히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 업무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걸 또 내놓은 건 선거계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이 선대위원장이 뒤에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손학규 씨가 지금 대선 후보입니까? 제가 만약에 대선 후보란 제가 누구의 선대위원장을 도우기 위해서 이런 자기 책 이거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겠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이게 뭐 나오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그 뭐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막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고발 같은 거 갈 것 같다 했는데 실제 고발을 했대요. 잠깐만요. 무슨 문자를 받으셨어요? 이거 용서하지 않겠다. 누가요? 이거 문 캠프에서. 캠프 분이? 캠프의 사람이. 예. 캠프 사람, 그러니까 일반 지지자가 아니라 캠프 사람이 그런 문자 용서하지 않겠다? 예, 몇 배로 갚아주겠다. 캠프에 어떤 제가 이름을 지금 책임이 있는 정도 높은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몇 배로 갚아주겠다? 예. 그 문자 가지고 계세요? 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말씀이죠. 제가 참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문 캠프에서 이 전화가 왔어요. 책이 이렇게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예, 문의 전화할 수 있죠. 예.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는데 정치적 칩거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5.9 장미 대선을 보름 앞두고 안철수 지지 대열에 동참한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패권 세력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은 싸움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패권 세력은 문재인 후보 측을 말하는 것이죠. 문재인은 왜 안 되는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당대표가 될 때 당원들의 65%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표조차도 민주당의 고질적인 패권 세력에게 굴정하거나 야합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김한길 뿐이라면 설득력이 약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손학규나 김종인 씨나 손학규 대표나 김종인 대표나 예. 혹은 안철수 대표도 저하고 또 한동안 공동 대표를 했거든요. 예. 직접 안철수 대표도 민주당 안에 패권 세력이라는 것이 뭐고 패권이라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고 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예. 밖에 뛰쳐나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밖에 뛰쳐나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직 대표들이 예. 사실상 쫓겨난 겁니다. 그 안에서 대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정당이라는 것이 당원들이 주인이라고 할 때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표조차가 그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개파 패권 세력에게 예.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 정치 권력, 정당 권력도 이제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러한 정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박근혜 국정농단을 보고 민주당이 물론 박근혜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예. 그런데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의 패권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또 고칠 것이 없는가를 먼저 반성하고 자성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남들만 국가 대청소하겠다, 적폐 청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 염치 없다는 것이죠. 예. 그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진작부터 당의 패권은 없다. 무엇을 두고 패권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김 대표님께서는 패권의 정점에 있다 이렇게 여전히 판단을 하고 계시단 말씀이시네요. 우리 정치는 이제 한마디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친박 패권 세력이 물러가고 예. 친문 패권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과연 정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지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 패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그랬죠. 예. 이번에 다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친박 패권, 패거리 정치, 측근 정치, 비선 실세 정치 다 있었잖아요. 예. 김한길 전 대표는 단일화에 반대했지만 바른정당 내의 주류는 단일화 추진에 방점을 둡니다. 잠깐이지만 당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 좌파 패권 세력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못 박았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1부 들어보시죠. 반문연대요? 예, 좌파 패권 세력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거다라는 게 이제 일단은 명분이고요. 근데 이 지금 단일화 시점은 언제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마지노선이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효용성 면에서는 일단은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30일 이전에 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예.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투표 전까지도 그 전례를 보면은 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5월 9일 직전. 그렇죠. 예. 네. 예.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관건은 국민의당이 만약 바른정당과는 오케이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잘 못하겠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일단은 3자 합당을 포함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만일 우리가 이 3자의 후보 단일화가 가능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을 포함을 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거니까요. 예. 이 3자 단일화가 전부는 아닌 거죠. 모든 방안을 강구하자. 결국은 저희들이 어제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은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이 되고 중반전에 접어들었는데 예.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이 변화를 주고 뭔가를 더 주도적으로 하자 하는 의미인 거죠. 이게 전략적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어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을 다시 간단하게 물어보면 이길 수 있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를. 지금 방금 여쭤본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후보 단일화라는 게요, 1+1+1이 3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뭐 당연한데요. 예.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모든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해보자는 거죠. 또 다른 바른정당 의원 김재경 의원의 말도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지금 단일화를 반대하지만 그건 후보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지 실은 유승민 후보도 단일화 즉 후보직 사퇴의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뭐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적극적인 이제 후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은 후보의 눈빛만 쳐다보거든요. 네. 근데 후보가 좀 더 막 불안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완주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순간 그냥 와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후보의 입장은 그런 거고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완주의 강한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 상황이 특히 이제 이 나라의 이 장래를 위해서 이게 안보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금 네. 문재인 후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3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이렇게 얘기는 했군요. 그렇습니까? 네. 원론적인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쯤은 모든 후보들이 좀 더 자기의 그 속내를 드러내면서 솔직한 고백을 하고 갈 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으면 많은 네. 고민을 하겠지만 네. 사실 우리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냐. 네. 홍준표 후보 역시 될 가능성이 없지 않냐. 네. 그다음에 안철수는 되기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솔직한 상황인식 위에서 네.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솔직한 어떤 자기 고백, 자기 네. 성찰 그런 판단 속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야 전략이 정확하게 나오는 네. 거죠. 안 될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 공허한 이야기를 그 고지그대로 듣겠습니다. 네. 뭐 안철수 후보도 어제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뭐 측근들이 좀 얘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정치인에 의한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말은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군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데요. 조원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통령 후보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그제 19대 대통령 선거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서 말입니다. 조원진 후보는 김선동 후보가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며 종북 프레임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불성실도 노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통진당이죠, 그전에. 지금은 뭐죠, 이름이? 민중연합당입니다. 민중연합, 이번에 그 세월호. 그전에는 통합진보당이었죠. 그게 통진당이죠. 이번에 세월호 집회에 참 주도적으로 참석한 거죠. 이석기 석방하고 막 나오던데. 세월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맞습니다. 이석기 석방도 거기서 건 거죠. 이석기 석방은 아마 이석기 의원 석방을 바라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촛불 집회에 주도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던 주사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좀 자유민주주의를 좀 무너뜨리겠다는 통진당 아로 잔당 세력들, 또 민주노총, 정교조, 종북 좌파 세력들, 280개 정도 되는 그 제야 친북 단체들, 이 사람들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평화 시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친북 단체들을 주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이제 탄핵을 시켰는데 이제 이거 제대로 다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돌려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 또 시장 경제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세력들은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해서 예를 안 갖춰요. 애국가도 안 불러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 뭐냐? 통일연방제를 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체제를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싸움이다. 또 다음에 남재준 후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제가 발언권이 있으니까. 발언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제가 지금 말을 마무리해야 지금 질문을 한번 하셨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김선동 후보 질문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동 후보. 예, 합리적으로 하시죠. 우선 조원진 후보는 대법원에서 소위 말하는 그 국정원이 그렇게 떠들었던 RO라고 하는 무슨 그 비밀 조직이 실체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 난 사실을 부정하고 계시는데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86%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92%가 이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 92%가 승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승복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바뀐 줄을 모르고 철진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요. 제가 이 편파 방송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만 50대 50 편파 방송 하지 말고 50대 공정방송 해라. 그러면 국민들 여론은 100% 바뀐다. 왜? 5개월 동안에 마녀 사냥했지 않습니까? 태블릿 PC 조사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고용태 조사하는데 안 했잖아요. 이거 검찰에서 고용태를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사범으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니 5개월 동안을 마녀사냥 편파방송하면 어느 국민이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저는 일주일만 있는 그대로의 공정방송하면 충분하게 진실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네. 우리 남재준 후보님 예. 지금 이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김홍거리부터 세 아들 엄청나게 해먹었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실질 500만 불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 100만 불 받고 유학비 640만 불 70억 받았잖아요. 아니 경제공동체 같으면 권양숙 여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아들 3명이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경제공동체를 어떻게 집사밖에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게 최순실을 지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는 게 뭐 제 말에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김용민 브리핑은 김선동 후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 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토론, 문안토론. 네, 오늘도 문님, 안님 나오셨습니다. 뉴질랜드에 계신 동포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꼭 차기 대통령 선택해 주십시오. 문 후보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만 투표하실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투표를 독려하셨군요. 이 국민의당의 박주선이라는 작자가 있죠. 국민을 짐승 취급했더군요. 요즘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애완견을 상대로 하느냐, 이렇게 짓거렸어요. 그것은 당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제가 당신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당신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추미애 대표는 유서를 쓰고 유세한다고 합니다. 우리 당 이현주 의원은 저 때문에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당선돼야 합니다. 호호호호호호. 아니, 이현주가 정치 생명을 걸면 안 후보님이 당선돼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 삶을 걸었습니다. 이현주의 정치 생명 따위와는 비교할 데 못되지요. 그렇게 절박한 분들이 유세장에서 춤을 춥니까? 유세하는 국회의원들 아주 춤바람이 났습니다. 문 후보님, 이번에 낙선하시면 나이트클럽을 만드시지요. 문나이트. 아니, 국민들 마음이 모아지는데 춤이 절로나지 않겠습니까? 춤추는 것이 주먹 휘두르는 것보다야 100번 낫지요. 자꾸 조폭조폭 그러는데 당신 정체는 기도 오빠였습니다. 당신 공약 중에 매춘부를 합법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하태경이가 알려줬습니다. 호호호호호호. 한 후보님, 하태경이요? 고발할 겁니다. 우리 한 후보님, 하태경이하고 또 박근혜하고 서울구치소에서 감방동기 하실 모양이지요. 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당에는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대답하세요. 문재인 후보 기도 오빠입니까, 아닙니까? 예스, 오와 노, 이렇게 답하세요. 이용주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봉하마을 방명록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권양숙 여사님을 네거티브에 이용합니까? 네거티브 아닙니다. 권양숙 여사 구촌이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된 것은 진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구촌도 아니고 우리 아내 구촌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구촌도 아니고 권양숙 여사님 구촌이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저인망식 정보력이. 권양숙 여사의 구촌이면 당연히 문재인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아니, 구촌이면요,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사이예요. 안 후보님 살면서 구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용주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용주도 쫄렸는지 브리핑하려다가 취소했죠. 취소했다고 봐줄 것 같습니까?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주가 우리 안 후보님 토론 너무 못한다, 이렇게 뒷담 깠습니다. 박지원 대표께 전화해야겠습니다. 선배님, 문재인 네거티브 안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박지원이를 믿으면 안 된다고 파이어. 안 후보, 야, 네가 그 문재인 네거티브 지시했다면서, 라디오에서 다 까발렸다고 파이어. 아이고, 이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님, 박지원 대표를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그 박지원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그 국민의당에 가려고 했을 적에 아주 그 득달같이 덤비더라고. 영감님, 박지원 대표가 정말 다 까발렸습니까? 안 되겠네. 제가 그 양반을 평양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영감님, 우리 당으로 오십시오. 만덕산 그분은 영감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만덕산, 그 친구는 실속이 없다고 봐요. 그 송민순인가 그 같이 어울리는 애들도 그 일처리가 그 시원찮더만, 그 문재인이한테 퇴치기나 당하고 말이야. 제가 국민의당을 싹 고치겠습니다. 저 안철수, 안랩에서 경험했던 성공의 경험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안 후보, 그 안랩 경영에 문제가 아주 많더라고. 그 수십 년 동안 포괄 임금제인가 포경 수술인가 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욕을 처먹고 있다면서. 영감님, 포경 수술이라고요? 아, 좆가는 수술. 그 이 새끼 지금 욕하는 거야? 아니, 포괄 임금제 그거 안 후보님이 없애겠다고 공약한 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랩의 제도였다고요? 역시 MB 아바타답습니다. MB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4대강을 죽이더니 안 후보님은 악법을 없애려고 악법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MB 아바타의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야, 사회자! 왜요? 10새끼야라고 하려고? 10새끼 더하기 18새끼 하면은 그 28새끼 아닙니까? 그거 하시려고? 덧셈을 더해야지. 28새끼 더하기 10새끼를 더하 38새끼야! 억지예요, 억지! 야, 그 똥보야. 그 요즘 홍준표 보고 느끼는 거 없냐? 그 걔는 강간미수인데도 넘어갔잖니. 너 이 새끼야 강간 발언 정도인데, 그 홍준표 강간미수보다 더 다구리 당했지? 게다가 낙선도 하고, 막말꾼 이미지 여태 못 지우고, 맞지 이 새끼야? 그만하시죠. 듣기 불편합니다. 너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안 돼. 정치를 하려면 홍준표 말대로 요물이 돼야지, 요물이. 그 홍준표 말대로 요물도 잘해야 요물이지, 잘못하면 오물이 됩니다, 오물. 이님처럼. 너 뭐? 이 씨발 새끼, 너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오물이라니? 그러면 뭐 요물로 해드리겠습니다, 요물. 그래? 그 뭐 그렇게 요물로 인정해준다면은 할 수 없지. 자,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유한국당 정가윤 의원이 홍준표를 두둔하고 나섰다고 봐요. 여성에게 그 돼지 흥분제 먹인 게 찔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 사람도 고등학교 시절에 마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미국 대선에 나가야지 왜 한국 대선에 나와? 그 정가윤이가 예로 든 미국 전직 대통령 누구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 민족과 악연이 있는 미국 대통령은 바로 이 사람이죠.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승인한 대통령,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 인간이 그것도 못 맞춥니까? 정답은 너무 마약을 많이 해서 아버지로부터 야, 너 오바마 라는 이야기를 들은 오바마.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선물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난 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이승준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선거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이제 그 전날 오후라서 TV 토론회 그 내용을 다루질 못합니다. 근데 보니까 토론회 당일에는 뭐 후보들이 거의 다 일정을 비워 놓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오후에 뭐 문 후보든 안 후보든 다 일정을 비우고 지금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농담으로 이제 손석희 앵커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회자를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사회자야말로 토론회 때 편파 진행하면은 그 5점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인터뷰 때는 좀 신경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자를 굳이 의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어제 한겨레 일면을 보니까 민심이 색깔론에 등 돌린 4가지 이유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주적 논란, 뭐 송민순 메모 논란 이런 여러 가지 색깔론에 해당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전혀 여파를 안 입는 듯한 그런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죠. 네, 지난 일주일 정도 여론조사를 보면 문 후보가 안 후보를 5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지금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은 양강이 아니라 1강 1중 3약 구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예. 근데 분명히 요 사이에 주적 논란이랑 송민순 해고록이 불거졌음에도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안 끼쳤다는 게 결국은 과거와 달리 색깔론이 잘 먹히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번 대선 구도가 이게 진보 보수 후보가 맞대결하는 2012년처럼 그런 구도가 아니고 지금 보수가 분산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론을 하더라도 어쨌든 보수 후보들이 표를 나눠먹는 구조고 예, 실제로 수혜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2012년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는 NLL 논란이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석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 이슈 같은 게 지금 당장의 문제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당장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분의 결정이 뭐 안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 주적 논란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뭐 그다음에 북한 인권 결의안 같은 경우는 이미 다 5년 전에서 10년 전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유권자들이 약간 뭐랄까 피로감이나 지루함을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더정치 곧 이제 업데이트 될 텐데요. 더정치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민병두 민주당 특보단장이 나왔어요. 예.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의견은 이 송민순 해고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작거리에서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층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크게 이게 이슈가 되긴 힘들다. 한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년층에도 먹히지 않을 거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아니 근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설명이 되잖아요. 그 강간미수. 이거는 단순하죠. 사실 민 의원 얘기도 지역 가서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과거 동대문구 경쟁자였잖아요. 네. 민 의원이 그 더정치에서 농담 비슷하게 한 게 내 인생에서 홍준표의 현수막을 볼 줄 몰랐다고 하면서 지역 이제 노인분들 만났을 때 대중문제 얘기하면 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새누리당 지지하셨던 분들도 이게 약간 좀 부끄러운 것도 사실 보면. 그렇군요. 근데 이제 송민순 거는 원 쟁점화를 하려고 해도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고 또 북한 이슈 갖고 문재인 후보를 곤경에 빠뜨렸던 그런 전례가 NLL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법정에 가서 다 모함한 걸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뢰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실상 2000년 이후에 쭉 봤을 때 2010년 천안함 사건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색깔론이 불었지만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 이거에서 평화를 유권자들이 선택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유권자도 당장의 불안을 원치 않는다는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뭐 대북 제재를 강경하게 해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지금 한반도 굉장히 고조되는 건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이 대선 후보들이 그걸 쟁점한다는 거에 대해서 굳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론이면은 통한다. 뭐 정치적 유불리가 생긴다. 그것도 색깔론을 이용했을 때 덕보는 세력이 잘 나갈 때나 통하는 얘기지. 그렇죠. 이게 뭐 지금처럼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뭐 그냥 하나만한 그런 정치 공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심이 색깔론에 등 돌린 4가지 이유. 오늘 한겨레 기사 명쾌했고요.
자,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가 바른정당이 보수 단일화를 제안하기로 했고, 홍준표 후보도 보수 단일화 추진하겠다. 이 뭐 화답을 한 셈이죠? 네, 화답을 했는데 이게 다 생각이 다릅니다. 24일날 이제 바른정당이 심야 의총을 해서 3자 단일화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25일날 기자들에게는 자기는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실제로 24일 의총에서도 이 의원들의 이런 반응이 유승민 후보가 좀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유승민 후보는 완주 의지를 밝혔고, 하지만 바른정당은 3자 단일화 해야 된다. 근데 또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이랑 특이하게 남재준 후보, 조원진 후보랑 단일을 할 수 있지만 안철수와 단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네. 그래요? 네, 홍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됐을 경우에 결국은 누군가가 사퇴해야 되고 또 TK에서 자기가 맹주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선거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흐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안철수 후보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홍 후보 같은 경우. 그러면은 지금 바른정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 얘기는 유승민으로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군요. 예, 겉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바른정당은 지방선거를 걱정하고 있어요, 의원들 같은 경우에. 네, 벌써 이제 지자체 의원들의 이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유승민 간판으로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독자 안주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자기들의 위상은 쪼그라들 것이고, 차라리 이게 지지율이 계속 안 나올 경우에는 통합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들을 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안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의원들은 각자의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튀어나온 거죠, 보면.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방 의원들, 이반되고 있는 의원들은 어디 갈 곳이 있습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사실.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고, 근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선을 그었습니다. 뭐 인위적인 연대는 없고 독자로 간다는 건 변함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손학규 또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민해볼 필요 있다라고 또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약간 결이 다릅니다. 네. 아니 뭐 저기 학규 형님이 뭐라고 한들 그게 먹히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당에서도 뭐 박지원 대표부터 해서 당에서도 선대회의에서 이 문제 논의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기조와 변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손을 잡는 순간 적폐 프레임에 걸려질 수 있죠. 프레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3자를 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유승민 후보랑 할 경우에는 TK에서 별로 도움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가 어쨌든 TK에서 배신자로 찍혔는데 유승민 후보랑 2자 단일화 하더라도 과연 대구에서 지지율을 까먹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하고 3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사실은 안철수의 TK 표가 다 홍준표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변수는 선거 막바지까지 조금 더 흐를 때 좀처럼 지지율이 안 나올 경우에는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후보의 이유까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은 박지원 대표가 단일화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는 국민의당을 호남정당으로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굳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래야 자기가 활동하는 공간이 넓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뭐 TK하고 손잡고 그러면은 뭐 사실은 축출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박지원 상황론, 누가 이걸 부채질하느냐? 바로 TK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박지원 대표는 이번에 승리 못한다라고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이길 마음이 있다면 누구의 손길이든 그걸 마다하겠어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문재인 후보 쪽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죠? 네, 이제 문 후보 쪽에서는 오늘 이제 뭐 박강원 선대위 공보단장이 브리핑도 했는데요. 3자 단일화는 반민주연대고 반역사연대라고 비판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적폐청산 얘기했던 부분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어쨌든 탄핵에 책임 있는 세력들인데 이들과 손잡는 거는 반역사연대 아니냐라는 거고, 유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건전한 보수 꿈꾼다면서 이제 와서 그 꿈을 접었느냐, 이런 비판도 했고요. 문 후보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비판을 하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겠죠. 문 후보 쪽으로서는 1대1 대결 구도는 이제 정말 선거 전
최악의 그런 구도가 될 텐데 그렇게 될 확률은 뭐 대단히 높지도 않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늦지 않았습니까? 타이밍이 어때요? 손학규 의원이 또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기자들한테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단일화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고민이 필요하지만 시간은 촉박하고 실제로 지금 단일화한다고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너무 지금 촉박하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참. 현재 국면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최선이 과연 최선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송민순 회고록 또 송민순 메모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헷갈려해요. 네. 예, 한번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부터 Z까지. 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난해 10월에 송민수 장관이 그 회고록을 내면서 불거진 문제죠. 예. 네. 이제 결국 핵심은 북한의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 표결할 때 사전에 의견을 물어봤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아졌는데요. 예, 북한에다가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그렇죠. 네.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찬성표가 다수가 돼서 통과가 되면은 북한한테는 좋을 것이 없고 만약에 또 우리가 찬성하면은 북한이 기껏 남북 정상회담도 했겠다. 사이가 좋았는데 또 찬물을 끼얹을까 봐.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기권을 결정하게 됐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북한에다가 물어봤느냐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 프레임을 잡은 거죠.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는 후보가 나중에 안보나 북한 관련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했던 거고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색깔론이고 실제로 그리고 팩트에 있어서도 어쨌든 그 기권 결정한 것은 11월 1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을 했고 이제 이후에 북한의 의견들을 물어본 거라고 지금 근거나 여러 가지 팩트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송민순 장관이 최근에 공개한 문건은 20일 날 받은 문건으로 북한이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낸 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로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북한 쪽에 물어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실제 그 당시 회의에서 이제 백종천 안보실장이랑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이분들이 주무였죠 사실 송민수 외교부 장관이랑 이분들이 주무였고 문 후보 같은 경우에 당시에 비서실장이어서 참석했던 건데 이제 송민순 장관의 주장은 문 후보가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이 결정할 때 북한에게 물어보자라는 건데 이제 당연히 이제 문 후보 쪽 입장에서는 이 결정할 때 북한의 어떻든 상황들을 체크해야 되고 문 후보의 얘기는 뭐 국정원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거고요.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송 장관은 왜 거짓말을 하냐고 몰아붙이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정리를 하면 일단 당시에 남북 관계가 좋은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할 때 북한의 어쨌든 의견이든 반응이든지 체크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논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송민순 장관이 공개한 문건이라는 게 이게 북한이 썼느냐도 지금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보통 북한은 북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남북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건이 청와대 문건은 맞지만 어떤 거를 요약해 정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돼 있고 또 송정 장관이 이 문건을 공개하는 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중요 사안에 대한 문건인데 이거를 개인 회고록에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논란까지. 결국 이제 또 다른 논란의 한 축은 송민순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는 점 아니겠어요? 예, 뭐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어쨌든 송 장관 같은 경우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도우려고 했던 거고요. 시기적으로도 지난해 10월에 책이 나왔던 것에서도 의혹의 시선들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누군가가 뒤에서 손을 쓴 거 아니냐 이런 거라는 거고요. 송 전 장관은 뭐 여전히 자기의 양심의 문제고 자기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런 문제였다는 거고요. 또 이해를 돕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외교부랑 통일부의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이런 문제 통일부 같은 경우에 북한과의 교류나 대화를 강조하는 쪽이고 외교부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도가 당시에 이제 외교부는 북한 인권결의에 찬성하려는 입장이고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권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충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찻잔 속에 태풍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언론들이 뭐 이걸 이슈화하려고 해도 사안도 어렵고 복잡하고 그럼 또 어떤데?
이런 그 민심도 적지 않고요. 예. 그렇죠. 지금 저희도 정리하는데 또 여전히 헤매치는 사실 보면. 네. 그래요. 이슈는 간단해야 합니다. 네네. 홍준표의 강간 모의, 김용민의 강간 발언. 네, 이렇게 단출하게 딱 정리가 되는 걸로 가야 이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네, 형평성 때문이라도 홍 후보가 사퇴를 해야겠네요. 예. 네. 저 사퇴 안 했는데. 사퇴 안 하셨나요? 네. 형평성 차원에서 홍준표 후보가 저는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자, 이승준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자, 오늘 대한민국 대청소 해주실 분입니다. 고상만 인권운동가입니다. 고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아이고, 요즘 뭐 선거운동 때문에 바쁘시죠? 저는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것보다 보건특보 문재인 캠프에서 그걸 맡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전공 분야 중 하나인 군의문사 피해 유족분들, 이분들하고 만나서 그 새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내용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문재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 겸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해체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다시 재출범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담아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훈 정책이 너무 엉망이구나를 제가 이번에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문제들 다시 다 이렇게 좀 챙겨서 듣고 내용을 잘 정리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대본부에다가 전달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보훈이 엉망인 이유는 이 친일파의 후예들이 나라를 말아먹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민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이래가지고 보훈 정책이 이래가지고서는 다시 나라가 망한다 해도 전혀 어색할 일이 없는 그런 실태인 것 같아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2의 이완용은 나와도 제2의 안중근, 윤봉길 의사, 백범김구 같은 분이 나오기 어려운 나라가 된다면 그게 진짜 위험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훈,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기와도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란 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고 반장님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지난 시간에 예고편 말씀드렸죠. 사라진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없어지게 된 경위,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새 정부 하에서 중단된 친일 재산 청산, 그리고 친일 청산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약칭에서 흔히 진실화해위원회로 많이, 진화위, 이렇게 많이 또 불리죠. 이 정식 명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게 이제 약칭에서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과거사 기구가 생기면 보복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누구를 처벌하고 응징하고 단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해하기 위해서인데, 그 화해를 하려면 진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범한 건데, 이 모태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출범했던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조사관으로 일을 하기도 했더니 의문사 진상규명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연루되었던 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게 이제 더 큰 초점이었거든요. 의문사위는. 그래서 이제 유신 독재 정권 18년, 전두환 독재 7년, 그리고 이어진 노태우 정권 5년, 이렇게 해서 이 기간 사이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분들, 이분들의 이제 명예회복과 관련한 일이었는데요. 요 의문사위원회에서 밝혀냈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 언급해 보면,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 중심으로 하면 인혁당 재건이 사건, 1974년도에 발생해서 형식적인 재판 끝에 1년 후인 1975년 4월 9일 날 바로 8명의 인혁당 재건이 관련자분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히 사형을 집행당한 그 사건이었는데요. 선고부터 집행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선고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됐죠. 야, 그것도 18이구나. 예. 대단하네, 진짜. 하여튼. 그것도 18인데요. 말씀드리고 보니까. 사건 발생하고 나서 약 1년 만에 모두 사형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사형 최종 선고가 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18시간 만에 모두 사형이 그날 새벽에 전격적으로 집행이 돼서, 그래서 유족들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면회를 시켜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동안 만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4월 8일 날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니까 체포되고 1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면회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 여관에 방을 잡아놓고 날밤을 꼬박 샌 후에, 그리고 남편을 만나러 갔더니 나온 소식은 바로 남편이 아니라 새벽에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이게 더 놀라운 거, 이 얘기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긴 얘기인데, 이 사실은 사형이 선고되기 바로 전날 이미 사형장이 청소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형장에 입회할 목사가 사형 선고 전날인 4월 7일, 4월 8일 날 선고가 됐는데 지방에 있던 목사가 서울로 불리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게 조작되고 미리 계획된 죽음이었던 거죠. 그 선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분들의 액션이 있었다면은 뭐 판사들은 뭐 그냥 말 그대로 다 이제 주문 제작형 판결이 내려지던 시절. OEM형 판결. 그렇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낸 곳이 바로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였던 겁니다. 2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인혁당 재건이 사건 조작됐고 박정희 독재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들 8명을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엉망진창으로 고문당했던 그 범죄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한 후에, 그리고 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해갖고 그래서 내줬던 바로 그 사건의 진실, 이걸 이제 밝혀낸 거죠. 참, 얘기하면서 저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치가 떨리네요. 다시 생각해봐도. 나쁜 놈들 같은. 그런데 이런 사람의 딸이 또 대통령이 어쨌건 된다고 나왔을 때 찍은 사람들 반성하셔야지, 지금. 아니, 근데 진짜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심정 말로 다 못하겠지만 거기에서 더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거죠. 의문사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니까 그래서 그걸 민사소송을 통해서 정말 피해값, 가족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었던 그 피값으로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 시대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는 고사하고 선거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인혁당 사건 때문에. 인혁당이라고도 안 했어요. 민혁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3년 동안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는 그 기간을 제한적으로 해갖고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다 해서 이자 부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을 줘서 현재는 그분들에게 재산상의 가압류를 걸고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가해자들이 또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적폐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가 쫓겨난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사건, 서울대법대 최종길 교수 살인 사건. 이 사건을 이제 의문사위원회가 또 밝혀냈는데, 최종길 교수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법대 교수였는데, 당시에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들이 시위 중에 연행되고, 또 서울대까지 경찰이 난입하는 걸 보고, 당시 교무처장으로서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의해서 밉사를 받게 된 최종길 교수를 중정이 연행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첩으로 조작하던 중에 고문을 받던 최종길 교수가 끝내 사망하자 이것을 간첩이라고 자백한 후에 그 자괴감으로 괴로워하던 최종길 교수가 스스로 7층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한 거다. 이렇게 이제 조작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아니 이 부당한 수사에 어떻게 자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최종길 교수 이후에 이제 가족들은 간첩 혐의로 연좌제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이 되지 못했었는데, 바로 이것이 사실은 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살해한 후 그 시신을 7층 높이에서 떨어뜨린 후에, 그리고 나서 조작했던 것, 이걸 밝혀낸 게 이제 의문사위원회의 성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제가 담당했던 제야인사 장준하 선생님 의문사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장준하 선생님 숨진채 발견되는데요. 이때 박정희 정권 검찰 내세워서 장준하 선생님 실족 추락사했다라고 했지만, 간결하게 뭐 많은 분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장준하 선생님은 스스로 자신이 타살되었다는 것을 밝히지요. 그게 바로 2012년 8월 1일 이장 과정에서 분묘를 했더니 그 안에서 장준하 선생님이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니까 적어도 박근혜만은 안 된다. 뭐 이런 죽어서도 싸우는 그 모습처럼 자신의 두개골에서 명백한 타살 증거를 이제 드러냈지요. 이걸 통해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장준하 선생님이 타살됐다라고 하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죽음의 진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다시 조사 재개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내 이제 많은 전문가들, 또 법의학 이정빈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타살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런 것들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건데, 지난 4월 18일 날, 바로 지난주죠, 국회 정론관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이러한 의문사 진상규명 다시 재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시민단체인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더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이 전현희 의원이 왜 여기에 같이 하게 됐냐면요. 그 장준하 선생님의 사모님이 현재 강남 일원동에 보군 아파트,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 이분들에게 이제 약 13평짜리 임대 아파트가 제공이 되는데요. 바로 거기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이 전현희 의원이. 그래서 이제 전현희 의원이 함께 공동 주최해서 이날 과거사 진상규명위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선거 공약으로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기구를 태정부 하에서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런 장준하 선생님 의문사 사인규명 비단 장준하 선생님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죠. 국가폭력 상해 뭐 이런 억울한 죽음들 밝히는 이걸 위해서도 반드시 중요한데 저 역시 오늘 방송에서 이 새로운 조사기구 새 정부에서 반드시 주관된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정부화에서 과거 정부보다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인권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대표적 사건 중 하나가 뭐냐면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실제 사건이었던 72년도 강원도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 바로 이 사건의 실제 주인공을 모델로 한 영화가 바로 7번 방의 선물인데요. 바로 이 영화에 나오는 정원섭 목사 이분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이분의 일화라는 것까지는 압니다, 제가. 예. 제가 이제 정원섭 목사님 처음 만난 때가 2003년도였어요. 지금부터 한 14년 전쯤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으로 이분이 전화가 와갖고 알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완도 존속살인 무기수 김신혜 씨로부터 이제 도움을 요청받고 김신혜 씨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책을 한 권을 냈는데, 이때 당시에 출판사 통해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책을 읽고 감동해서 녹용을 하나 좀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누구신지 아는 중에 자기가 정원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바로 자기가 사실은 김신혜 씨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15년 3개월간 무기수로 감옥을 살다가 그리고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이분의 사건 진실은 바로 이런 건데요. 1972년도 유신악법의 선포를 앞두고 만들어진 그 사건, 바로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 바로 이 무기수였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6살짜리 지능을 가진 주인공 용구가 자신의 딸에게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러 갔는데 그만 가게에 남아있던 유일한 세일러문 가방을 누군가가 사가니까 그 가방을 딸에게 사주기 위해서 6살 지능을 가진 용구가 왔다 갔다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세일러문 가방을 메고 다니는 한 꼬마 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쫓아다녔다가 그만 그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아이를 죽인 혐의로 바로 이 용구가 체포됐고 이후에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교도소 7번 방에 수감됐던 이 용구의 여러 에피소드를 다룬 사건. 바로 이것이 실제 정원섭 목사 사건, 동네 파출소장 딸이 강간살인돼서 사체가 발견되는데 이때 당시에 만화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이 정원섭 목사가 살인 용의자로 몰리면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하지 않은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정 목사는 범인이 필요했던 경찰에 의해서 지독한 고문을 당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 끝에 허위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 끝에 형식적인 재판으로 무기수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섭 목사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때 감옥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대요. 자살하기 위해서 예리한 칼도 준비해놓고 있었던 그때인데 한신대학교 선배였던 바로 이우정 전 국회의원이었답니다. 아시죠? 김 PD님. 아이고, 알죠. 또 이우정 선생님이 그 한빛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한빛교회라고 문익환 목사님이 담임했던 교회. 예. 그 여성 운동가로도 유명했던 그렇죠. 여자, 그죠? 예.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우정 그러면 또 남자인가 이런데 여성 운동가였고 목사님이셨죠, 이분이요. 네, 대학 교수셨고. 장로님인가요? 예. 바로 이분이 한신대학교 바로 이 정원섭 목사의 선배인데 이분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면회를 오셨대요. 무기수가 되고 나서 그때 첫 마디가 이거였답니다. 원섭아, 자살하고 싶지 하지만 절대 죽지 마라. 내가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일이 될 거다. 그러니 살아서 네가 진실을 밝혀라. 그래야 네가 이기는 거다. 이 말을 듣고 난 후로 정원섭 목사 자살을 포기하고 대신 살아서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정 목사가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그 모습처럼 똑같이 했답니다. 아픈 재소자 찾아가서 밥을 먹이고 씻겨줬고 옷을 빨아줬고요. 그리고 군대 시절에 배웠던 악기, 군악대 시절에 배웠던 악기를 가지고
광주교도소에 악단을 조직했는데 이게 나중에 청주여자교도소에 음악단을 만들었던 영화 하모니의 모티브가 되는데요. 여하간 이런 모범적인 생활 끝에 정원선 목사 우리나라 무기수 중에서 최단기 15년 3개월 만에 석방이 됐고요. 예. 그리고 다시 15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 사슴을 키우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체 돈을 받지 않고 사슴을 키운 돈으로 국수를 삶아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그분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30년 만에 처음 세상에 나와 억울하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30년 만에 가만히 있다가 나와서 무죄를 주장하냐라고 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나에게 덮어 씌운 사람들은 용서했지만 적어도 내 아들에게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은 벗겨주고 싶다. 바로 이 정 목사에게 희망을 준 조직이 진실화해위원회였습니다. 정 목사님이 이제 처음 저한테 2006년도에 찾아와서 2003년도에 만났는데 2006년도에 저에게 자기 억울한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정하겠다면서 상의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시국사건 중심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은 다뤄줄지 좀 의문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처음이자 최초자 유일하게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 분명한 억울한 사건이었고 누가 봐도 조작됐다는 걸 알았고 또 다행히 사건의 기록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진실화해위원회의 안병욱 위원장님을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서 남의 일이지만 제가 고맙다고 했더니 사실은 기록이 없었다면 어려웠지만 다행히 기록이 있었고 그 기록에서 명백히 조작된 사건인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심 권고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명박 정부가 강제 해체시킨 제2의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재출범하기를 촉구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과거의 공안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요. 사실상 국가 차원의 재심조사기구 기능을 했음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기억하고 있는 3내 3인조 나라수포 살인사건 그리고 최근 영화 재심의 사례가 됐던 익산 약초노구리 살인사건 그리고 완도 존속 살인사건처럼 억울한 피해자는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없는데요.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 같은 사람 뭐 이런 일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기관이 나서서 정말 이것이 억울한 사건이 아닌지 잘못된 판결이 아닌지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고요. 다가오는 5월 9일에 그런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반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주쿠박스입니다. 오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아시죠? 김정숙 여사는 음악학도였습니다. 보다 유연하고 보다 흥을하는 대통령 부인의 모습, 달라진 세태의 한 단면이 되겠지요. 5월 9일 누가 대통령이 될지 또 누가 대통령 부인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정숙 여사의 노래 사랑밖엔 난 몰라. 이 노래는 2011년 경남 양산에서 있었던 나는 꼼수다 콘서트의 일부분입니다. 박자를 놓쳤을 때 옆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저 김용민입니다. 함께 하시죠. 사모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한마디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하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이 무엇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SF 소설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윌리엄 깁슨이 쓴 뉴로맨서입니다. 예. 이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는 물론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소설이 일약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예. 뭐 아이러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2012년 당시 예. 안철수 씨가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면서 인용한 말 때문입니다. 예. 그 말인즉슨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는 윌리엄 깁슨이 어느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이었죠. 예. 여기에서 이제 미래가 무엇이냐를 얘기해 보기 위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면 흔히 장밋빛으로 상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진보적인 동선 안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겠지. 하는 그 꿈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그때 안철수 씨가 미래를 얘기했던 건 자신이야말로 바람직한 미래, 진보의 미래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 미래가 이미 와 있다. 그런데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나야말로 미래를 대표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또는 나야말로 미래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말의 맥락이야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당시에 대단히 좀 의아했어요. 윌리엄 깁슨이 얘기하는 미래는 그런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가 아닌데 어찌 그 말을 끌어들였을까 싶었습니다. 딱 걸렸네. 딱 걸렸어. 글쎄요. 지금 요즘도 그 후보가 미래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 4차 혁명에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지도자일 거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아직도 윌리엄 깁슨의 그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그 말의 맥락을 툭 절단해서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용했다면 할 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윌리엄 깁슨의 미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이 뉴로맨서라는 소설은 뭐 핵전쟁이 끝나고 그야말로 모든 게 무너진 세계에서 대기업군, 몇몇 대기업군이 지배하는 일종의 제국으로 변만 어두운 지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주인공이 케이스라는 친구인데요. 케이스라는 친구의 직업이 뭐냐면 사이버 스페이스 카우보이입니다. 좀 어렵죠? 이른바 정보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친구였는데 잘 나가던 이 사이버 스페이스 카우보이 케이스라는 친구가 어느 날 불문율을 어겨버립니다. 자신의 물주,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의 정보를 빼내서 팔아먹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 형벌로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케이스는 신경과 그 췌장마저도 인공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모든 이제 자신이 누렸던 그 화려한 환상으로부터 다 추방당한 그런 인물이죠. 예. 이 인물을 유혹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몰리라는 친구인데 이 여성은 성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몰리는 또 아미티즈라는 사람이 지령을 받아요. 예. 근데 아미티즈는 이 사악한 대기업 테시어 에시플이라는 기업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케이스가 몰리의 그 유혹에 이끌려서 테시어 에시플이라는 대기업이 만든 인공지능 AI 윈터 뮤트라는 AI가 있는데 예. 윈터 뮤트라는 AI가 또 다른 AI인 뉴로맨서와 결합해야 최고의 AI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케이스의 임무는 이 뉴로맨서를 찾아서 윈터 뮤트와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대기업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뉴로맨서를 찾아서 이제 뭐 곳곳을 다니는 뭐 서부 개척 소설이나 뭐 갱스터 소설, 악한 소설에 의한 탐정 소설 등등을 결합해 놓은 사이버펑크적인 장르의 그 독특한 이 모험들이 펼쳐집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타악한 대기업, 거대 기업에 고용된 이 케이스라는 인물이 결국은 뉴로맨서를 만나서 윈터뮤트와 결합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서 그래 너 신경치료 해주겠다라는 대가로 뭐 모든 걸 보장해 줄 테니까 내 임무를 맡아라 라고 해놓고선 대신에 거기다 동물을 몸에 주입합니다.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뭐 이런 스토리 라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소설이 그리고 있는 핵심은 폭력과 이 고독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절실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최고로 발전해서 AI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는데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대단히 고독에서 못 헤어나오고요. 그리고 이 절망감과 공허의 바다를 헤맬 뿐입니다. 예. 그런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단히 음산하고 침울합니다. 예. 이걸 견딜 수 있는 건 마약밖에 없고요. 그 자신 살아가는 방법은 살인밖에 없고요. 예. 이런 세계에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과연 기술의 진보라는 게 예를 들어 4차 혁명이라는 게
인간의 삶을 어디로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가공할 미래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윌리엄 깁스는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은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데 예. 우리가 보아온 바에 따르면 과학기술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과학기술과 정보를 독점한 이 대기업들이 그 사악한 본성을 순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죠. 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들은 점점 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삶을 박탈당하고 자신의 그 육체성마저도 다 상실해버리고 그런 나머지 결국은 허무의 이 바다를 텅 빈 홀로그램의 공간을 떠돌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성이 사라진 지점에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계란 무엇인지 그런 미래에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예. 윌리엄 깁슨의 아주 천재성이 번뜩이는 20세기 최고의 SF라고들 얘기를 해요. 저도 뭐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꿈꾸는 미래가 이런 미래라면은 그런 미래를 주도해서 앞당기고자 한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정말 끔찍한 악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미래가 아닌 오래된 미래란 말이 있듯이 예. 인간들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고유한 의미들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는 무엇인지 새로운 미래 비전, 미래상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과거와 절단하고 기술혁명이 이끄는 세계로 질주해 나간다면은 결국 우리의 운명도 케이스의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근데 그 미래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떤 미래인지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 과연 기계 문명과 거대한 자본이 주도하는 미래인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일자를 잃고 그저 기계가 명령하는 대로 AI가 명령하는 대로 말을 들어야 하는 한갖 부품으로 전락할 것인지 그런 미래에서 살기를 꿈꾸는지 예. 아니면 정말 인간다운 삶이 온전히 보존되는 인간적 윤리가 그 에티카가 사라지지 않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관계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인지 한번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예상대로라면은 정말 그 미래에 대한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윌리엄 깁슨이 그린 이 미래가 우리의 미래와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속도를 보거나 자본가들의 윤리 감각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말이죠. 예. 한번 우리 김 PD도 좋은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좀 쉬시면서 예. 윌리엄 깁슨의 이 소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명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실제로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 이제 선거 홍보물에 배경에 녹색 바탕에 미래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렇게 미래를 참칭할 수 있을지 참 대담합니다. 뭐 홍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장을 깔고 있긴 해도 내가 미래다. 글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물어야 할 겁니다. 어떤 미래인지 물어야 할 겁니다. 뭐 누구에게나 물어야 할 텐데요. 특히 미래를 강조하는 분이니까 예. 당신이 제시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냐. 예. 미래의 먹을거리를 다 책임지는 4차 혁명을 얘기하는데 그것 말고 그 미래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 것 같으냐. 라는 그런 철학적인 베이스를 깔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런 건 별로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아내 사랑과 자식 사랑이 각별하다 이런 논란만 있고 말이죠. 예. 그게 그분의 미래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뉴로맨서는 제목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었어요. 뭐 로맨스 소설이냐. 예. 그래서 뉴로맨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정확히는 뉴로맨서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체계를 조직하는 자 이 정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뉴로라는 그 신경을 의미하는 말에다가 맨서라는 뭐 조작하는 자,
조작하다 이런 말의 결합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란 영화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요즘 새롭게 개봉된 공각기동대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공각기동대도 이 뉴로맨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는 코드 제로 그리고 모나리자 오버드라이브와 함께 3부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코드 제로하고 모나리자 오버드라이브를 함께 읽으면은 윌리엄 깁슨의 그 진경을 맛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정말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안내할 미래가 무엇인지, 그게 정말 그 아름다운 삶일지 아니면 피폐한 삶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끝에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 촛불을 들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장미 대선에 맞선 청년들의 장미혁명. 4월 30일 일요일 2시 광화문 북측광장.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장미혁명을 검색해주세요. 후원에도 참여해주실 거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듣기 능력평가와 문안토론 퀴즈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듣기 평가 당첨자께는 도서출판 메디치 미디어에서 협찬하는 도서 경제 알아야 바꾼다를 선물해드립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했던 하나증권 주진형 전 대표가 집필한 책인데요. 손혜원 의원과 주진형 전 대표가 함께했던 SNS 방송 경제알바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벌개혁부터 직장 민주화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12가지 경제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듣기 평가는 김무성 의원이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맡았던 직함을 마치는 거였죠. 정답은 총괄선대본부장인데요. 정답자 청파61A님, 희망의 불씨, 김용민 대선 후보. 네, 이렇게 짧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다음 정답자 적폐청산합시다님. 대선 후보 토론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비전 발표할 시간도 모자란 엄중한 시간에 상대를 헐뜯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문안토론 퀴즈 정답자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문안토론 퀴즈는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 투표에 오른 30대 정치인이 누군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아마누엘 마크롱인데요. 정답자가 한 분 계시네요. 사과는 떨어진다님. 정치는 모든 국민들의 삶에 관계가 있습니다. 매번 1등만 괴롭히는 대권 후보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나요? 5당 대선 후보들은 어젯밤 일산 빈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JTBC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네 번째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리더십, 정책 검증을 벌이며
격돌했습니다. 2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였는데요.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이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이야기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관련이 된지 안 된지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우선 차치하고 가족들이 직접 받았으면 이것은 이제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640만 달러 그 뇌물이니까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를 할게.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오늘 후보 내가 참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는 2번이나 책임질 수 있나 협박을 하더만은 또 송민순 씨 고소를 해놨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막 고소하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협박하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족들이 받았으면 뇌물죄가 안 됩니까? 대통령 보고 준 건데.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를 하고 난 후에 언론에 브리핑을 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응? 그러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조수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홍준표 후보님 쭉 토론 태도를 보면 저런 분이 대통령되면 국민을 얼마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허위를 늘어놓고는 그 전제하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허위 늘어났으면 저도 고발하면 되잖아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